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황에서도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오늘 오전장에 반락 장세를 만든다.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해진 시장이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12거래일, 1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게 되고요. 또 시장의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국면에서 장은 의외로 악재에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오전장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KF투자증권의 김유겸 리서치센터장과 시장 얘기 또 우리 경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자, 김 센터장님 원래 그 은행에 올해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이 증권업계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뭐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은행에서 하고 계실 때 이 증권업계로 나오신 게 어떠십니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 동일하게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기회를 찾기도 하고 또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요. 양 측면을 동의 다 하기는 하지만 은행은 아무래도 리스크 방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증권 쪽에서는 투자 기회를 찾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입장들이 좀 나와야 돼도 어떻게 보면 대고객을 하시면 이제 또 분명한 시황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경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정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하락 조정의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그 연말 연초에 워낙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려감들은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확실히 연초에 대비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주가를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성장률이라든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혹은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오면 언제 올 거냐 이런 우려감들 논란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려 자체는 많이 떨어졌고 그게 그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 심리라고 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것들이 뭐 마켓에서 발표하는 거는 3월 달에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서 3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만은 미국 ISM 협회에서 발표한 ISM 지수 자체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우려감을 좀 많이 떨어뜨렸고, 그럼 실제로 미국의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거냐 하면 뭐 전기 대비 연율로 보게 되면은 미국은 한 2% 정도 나오면 이제 좋게 보는데요. 당초에는 뭐 2월, 3월 정도에는 1%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1%대. 네, 그도 1% 나오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우려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애틀랜타 연준에서 이제 경제 전망 모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우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그 전망을 놓고 보면 2%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우려감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좀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들 파악을 하십니까? 뭐 중국 관련 그 여러 가지 무역 이슈들이 있고 또 유럽 쪽에도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하고도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개시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미국 어떤 제조업의 부활이란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세 장벽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네, 후자가 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무역 분쟁을 예상을 하고 또 심화될 거를 우려를 하고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수출, 선수출을 한 것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당히 키웠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는 또 반작용으로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는 미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는 좀 당초에 좀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2분기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분기보다는 2분기 무역 적자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494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한 3.4% 감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요. 연준에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 바로메트로 베이지북 얘기를 하는데요.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었더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지난달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제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난달의 평가가 다소 미약한 경기 확장세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기존보다는 좀 후퇴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는 대신에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강한 성장세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고용의 증가가 좋고 임금의 확장세도 나오고 전문직을 좀 구하기 어려운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들은 기도력 유지가 되었습니다.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들어서 의외의 장세,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주시장도 작년 말에 폭락세에서 강하게 반등해서 이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고 또 연준이 파악하고 있는 미국 전역의 경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 유가도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이나 올해 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금의 상승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연준이 마냥 비둘기적인 그런 입장,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180도 전환은 좀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연준 내부나 혹은 시장 관측자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이 12월과 1월의 행동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너무 비판적이었고 또는 1월 이후에 특히 이제 3월의 정책 결정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비둘기파적이었다. 손바닥 뒤집으니까 시장으로서는 좀 우려가 된다.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대부분들은 연내 그래도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채권 쪽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좋았고 결과적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좋다면 연준으로서는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오히려 성장률이 좋다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둘기로 계속 가는 게 옳으냐라는 비판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굳이 서둘러서 비둘기로 매파로 전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또 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사이클에서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경우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이제 압박을 받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 중반 이후로는 점차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융 컨디션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 성장률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서 바라봤던 것보다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까지야 갈 수 있겠나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채 10년짜리가 장중입니다만은 2.35%까지 빠졌던 게 지금 오늘 보니까 2.59%니까 상당히 물론 이제 빠진 거에 비하면 그 등폭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만 어쨌든 빠른 기간 동안에 빠른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 있는 것도 연준의 스탠스를 고려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센터장께서는 한번 예측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이런 쪽에서 올해 내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 차례 인상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거는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좀 시장의 우려감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되게 금융시장도 상당히 출렁였고 그건 여러 가지 요소가 좀 겹쳐진 측면이 큽니다. ECB가 작년에 QE를 종료한 것이라든지 이런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누적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데 오히려 이제 그런 변동성들이 좀 많이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전되고 있어서 하반기 물가 상승 사이클에서는 한 번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연방 선물기금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에 한 차례 인하할 거란 기대감이 거의 40~5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나 최근 들어서 보면 거의 10% 미만까지도 이제 동결 쪽으로 갔다 붙었다 이거죠. 동결로 붙은 상태이고 이런 흐름들은
점점 이제 동결로 왔으니까 예. 경제 지표가 계속 좋다면 한 차례 인상도 가능하다는 우려감이 고개를 드는 시점이 올해 중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더 그 연준의 스탠스를 긴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 배경은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그 연준의 스탠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시겠군요. 실제로 작년 말에도 올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 리포트를 제가 봤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이제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예. 이제 경기 우려감이 켰는데요. 예. 근데 지표를 놓고 본다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벨 자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 연준은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것이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예. 의장은 아마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지 실제로 크게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요소들은 조금 이제 마이너한 의견들, 미국 내에서도 이코노미스트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올 거라고 보는 의견들은 뭐 15% 미만입니다. 네. 그런 소수 의견들이 조금 자극적이다 보니까 좀 더 시장을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리세션이라는 것들을 갑자기 꺼내기는 좀 어색하기도 했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내지 역전만 놓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워낙에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들, 펀더멘탈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갑자기 리세션이 물론 이제 뭐 올해 내 혹은 뭐 올해 상반기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것도 약간은 좀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4%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6.3%였다라고 하니까 한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고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라는데 의미를 두는 축도 있고 저렇게까지 경기 부양을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시각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아직 그 미국의, 그 중국의 그 성장률을 부양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1분기 네. 중에 예. 통상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전임대가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3월 예. 전임대가 끝나면 4월 초부터 정책이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 지방채를 좀 서둘러서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중국 당국으로서는 경기가 떨어지는 걸 방어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예.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중국이 이제 소비 쪽에 예. 어떤 수요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이미 내놓은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특히 소비 쪽의 데이터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어쨌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추고 있고 특별히 유럽 쪽, 특별히 유럽 내에서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하락 조정을 시킨 상황에서 중국만 거의 유일하게 0.1%포인트 오히려 올렸더군요. 중국 정부의 경기 진작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를 보는 시각은 저 경제는 언젠간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버블이 한번 터질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강한 선입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아직 버블은 아니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 거예요.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시각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이 금융시장에서 플레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센터장님의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롱텀한 거라도 좋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중국이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구조를 많이 갖추고 예. 있으면 결국 한 번은 위기를 겪지 않겠느냐 예. 하는 것과 또 위기가 한 번 올 10년 전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10년 후니까 위기가 온다면 역시 중국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너무 막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위기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쪽에서 위기가 촉발되는 네. 경우가 많고 또한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위상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외환위기라는 것이 오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유동성, 그 부채 위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서프란 금융위기처럼 부채를 혹은 이제 리스크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 1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혹은 2차적인 구조라서 부채를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정부가 사실 은행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자산을 영향력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정부 부채 충분히 여력이 네. 있고 그게 뭐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겠지만 적어도 수년 내에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소프트 랜딩 아니면 오히려 더 버블을 키워나가는 그 구간이 조금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중국 주시장이 단연 1위입니다. 상승률 기준으로. 대체로 보면 한 30% 이상 오르는 그런 강세장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 조정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또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 중국 경기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의 표명과 중국 정부의 정책에 어떤 힘을 받는 거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엇갈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경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무역 분쟁이 사실상 해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에 타격을 주었던 부분들을 이제 끌어올릴 것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타결이 된다면 이 합의 내용은 분명히 이제 위안화의 절상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위안화, 중국에 대한 투자 베팅이 수월하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이제 받은 조정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저평가가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절상이 그 지금 현재 막바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봉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명문화될 것이다. 명문화되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 절상이라는 건 국제 시장에서 무역이라는 입장에서 중국 제품과 또 경쟁해야 되는 우리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그러면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위안화 절상이 국내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된다면 그게 우리나라는 직접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상품을 팔고 그 중간재가 혹은 반제품이 완제품이 돼서 다시 선진국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굳이 간접적으로 따지자면 위안화 강세가 썩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위안화 강세가 어차피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안화 강세 자체가 아주 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재 수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당연히 바라봐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뭐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일본의 과거 이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 위안화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수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중간에 중국을 거쳐서 선진국을 가는 구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직접 소비재를 수출하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우리 중간재들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하는 길은 조금 축소되거나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중국 현지에 우리 완제품을 중국 소비자들한테 소비시키는 그런 수출 길은 오히려 위안화의 구매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더 호재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현재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형태의 투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보다도 더 걱정거리라고 하는 게 유로존이에요. 브렉시트 이슈도 있는데다가 프랑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 또 독일의 리더십의 교체의 문제 또 ECB죠. ECB도 올해 10월이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임기가 끝나고 그 후임으로
독일 쪽에서 되면 지금처럼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의 어떤 양적 완화를 비롯한 이 완화적인 스탠스는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유럽 시장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유럽 경제를 보시는 시각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사실 유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자면 또 5월 말에 유럽 의회 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우 세력들이 또 얼마나 그 표를 의석을 확보할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도 좀 늦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의 흐름 자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 우려감도 늦게 반영이 되고 항상 그래서 20일 좀 늦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좀 최근에 그 세계 경제 지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조업 지표들, 심리전 결과든 뭐 제조업 지표들은 좀 좋지 않은 반면에 서비스업 쪽은 또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쪽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서 이 생산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좀 줄어들면서 사실 생산도 제조업 기업들의 또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나왔지만 수요가 결국 개선된다면 그 제조업 쪽으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심리가 지금 석 달째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늦겠지만 조금 호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특수하게 볼 수 있는데요. 독일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상당히 나쁘죠. 이게 자동차하고 중국과 이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중국과의 그 교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 무역 분쟁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또 중국의 경기 지표 떨어지는 상태여서는 아마 영향을 좀 크게 제일 받았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고요. 독일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유럽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현재 독일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유로존이라는 게 뭐 유로화로 화폐 통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정치 체제가 완벽하게 통일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유로존의 의회가 또 따로 있고 집행부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의 능력이나 조정의 속도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 한국에 비하면 현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이제 유럽을 보는 그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각의 단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거기다가 유럽은 또 유로존 혹은 EU 측면에서는 이 재정 규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묶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국가 부채나 재정 부분에서 묶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통화 정책만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지금 답답함이 있는 게 좀 사실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다시 EU가 또 무역 분쟁과 관련한 내용들, 무역 협상들을 다시 또 재개를 한 상태거든요. 작년 중반에 합의를 했지만 그 내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터프합니다. 별 내용이 없이 봉합 수준에서 끝냈고 그거는 이유는 중국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 봉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종료된 측면에서는 역시 다음 최대 교육 대상국인 유럽을 상대로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된다면 올해 중반 이후에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 그 내부에서 국가 간의 이해라는 게 독일의 이해와 프랑스의 이해와 이탈리아의 이해 또 남유럽 국가들의 이해라는 게 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다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더군요.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미국하고 유럽의 합의 내용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좀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두랑 소고기로 하고 미국 쪽에서는 전체 농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근데 사실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독일이 타격을 받게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 협상을 하는데도 의견 조율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글쎄요. 프랑스 파리에서 개선문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는 노랑조끼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상충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일 수도 있는데 IMF가 독일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이나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재정을 좀 확대 더 해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좀 해라. 그것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수용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IMF의 분기 성장률 전망치에도 우리가 그냥 정보 안정도로 그냥 하락 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추경을 IMF 공고하는 최소한 9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네, 사실 추경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할 때는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미국은 통화 정책을 쓰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쓸 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그렇죠.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한다면 지금의 성장률이 너무 낮다거나 혹은 이제 향후에 추세적으로 성장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오히려 IMF 공고한보다 더 클 필요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IMF는 원래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경기가 좀 좋지 않거나 혹은 그 나라가 재정 상태가 좋으면 경기 부양을 하라고 많이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장부상으로 나오는 재정 건전도는 정부 재정 건전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흑자로 기록이 됐고 거의 적자가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죠. 근데 한국이나 호주나 독일들은 모두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경기는 또 좋지 않고 또한 이제 IMF 입장에서 보고 본다면 전 세계 경기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니 재정뿐만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에 또 해당하기도 합니다. 독일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즉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기를 좀 부양을 해서 전 세계의 수요를 좀 진작을 시키는데 즉 전 세계 경제를 좀 부양을 하는데 좀 기여해라. 이런 의미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돈을 쓰는 입장은 저희끼리 때문에 사실 공고하는 거는 사실 쉽죠. 25일 날 지금 뉴스로 나옵니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25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고 정부 여당이 아마도 내달 그러니까 5월 중에는 추경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9조 이상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든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슈퍼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경제를 바라보는 또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마 내부의 시각과 또 외부의 시각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시장은 아마도 IMF 쪽에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김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참 지킬 수밖에는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적으로 쓰는 비용인 것인지 혹은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좀 투자하는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추경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또 법률에도 충족시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산불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엮어서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정부로서 이제 고충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강력한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증가율이 사실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거의 2배 해당할 정도로 10% 정도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강력한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성장률이 그렇게 나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보다는 조금 높고 보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를 전망하십니까?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네, 대부분은 2.5%에서 2.6%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는 2.7에서 2.8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체감 경기가 정말 좋을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 부양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성장률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된다면 사실은 경기라는 거를 좀 경기가 나쁜 것을 간과하고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경기 부양 정책을 써서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추경을 감안하고 2.7, 2.8을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추경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그냥 자연적으로 올해 2.7%는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당초에서는 사실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가 연초에 조금 영향을 받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추경을 더하게 된다면 3% 부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들어본 그 경제 전문가들, 특별히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에 관한 한 김 센터장님의 전망이 가장 진취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님의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거나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고요. 매 1월, 4월, 7월, 10월에 한국은행이 그 한 해 그리고 다음 해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는 결과치를 내는데 0.1%포인트 낮췄다. 김유겸 센터장님의 생각과 정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당초가 2.6%였으니까 역시 한국은행도 이 대외 충격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추경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보통은 사실 한국은행 전망치가 제일 보수적인 네.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 전망치를 좀 미니멈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이 보통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소비와 관련된 예. 것들이 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투자인데요. 특히 내수 쪽에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이 특히 예. 작년에는 고용이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었고, 예. 올해는 고용이 좀 올라오는 사이클입니다. 특히 2월달, 3월달 고용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소비가 정부의 이제 고용 확대 정책과 또는 소득주도 정책, 그리고 이제 기타 재원 환경들이 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질 걸로 보고, 특히 올 들어서 이미 소비 심리는 3개월 연속 올라가고 그렇더군요. 있거든요. 그 작년에도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소비 지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들은 기업들 투자를 별로 안 할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아까 수치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기업이라는 건 투자를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좀 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억압수요, 이연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고, 작년 건설 투자가 워낙 또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분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은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한 수치가 이렇게 높나?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만나는 분들마다 몇 년 이상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해도 경기가 좀 나아졌는데 이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 경제 성적표로 나오는 성장률의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은 훨씬 더 냉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표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체감이 바뀌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유겸 센터장님의 전망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외의 성적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더 시장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의 총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를 반영하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도 투자의 세계에서 실증적인 지표가 될 텐데,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KF투자증권과 김유겸 센터장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고 사실 이익의 대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수출 기업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에 떨어지는 건 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장의 우려가 좀 여전히 과료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최근 들어서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고요. 예. 반대로 미국은 당초 우려보다는 좀 낫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하향 흐름 자체는 조금 완화되거나 거의 종료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아마 실적 자체가 반등하는 것은 2분기 혹은 2분기 후반이 좀 되지 않을까, 2분기에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경기를 판단하거나 예상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반도체 경기와 또 국제 유가의 흐름, 또 그로 인한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니까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떨어졌던 반도체 가격 그로 인한 양대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의 부진, 어닝 쇼크를 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거로 KP투자증권에서는 보시는지요? IT나 반도체 쪽에서 금방 실적을 턴어라운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올 초에 그렇다면 왜 이들 주가가 올랐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올해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예.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5G나 이런 쪽의 서비스들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즉 이제 실적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들이죠. 아마 지금 좀 성급한 쪽은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라고는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2분기 저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닥이 지났느냐 혹은 예. 이제 향후에 올라갈 거냐 하는 측면인데요. 2분기 정도면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수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예를 들면 43달러 수준까지 빠졌던 게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60달러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적지 않은 수의 전문가들이 이젠 태도를 좀 바꿔서 70달러 이상도 열어놓고 보시는 경우들이 이제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고요? 국제 유가가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우리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분석도 함께 여쭤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좋거든요. 즉 인플레가 있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는 전 부분에 걸쳐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제 원가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있어서 예. 그게 오히려 이익에 좀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완만하게 올라간다면 워낙 40불 때는 너무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60, 70불 때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거의 뭐 정상을 좀 찾아온다는 측면에서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유가가 사실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뭐 정유나 화학업체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참 맞추기 어려운 게 또 원자재 가격 유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들 틀리는데요. 또한 이번에도 또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하니까 또 약간 기간 조정 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지금 강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 공급 쪽에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펙 쪽에서는 겉으로는 70달러 이상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아마 내심은 65에서 70달러 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올해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질 거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현 수준에서 조금씩 레벨을 높여가는 정도. 네. 70달러를 아마 일시적이는 몰라도 그쪽에서 안착하지는 못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70달러가 비교적 강한 저항선이고 일시적으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60불 정도 언저리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환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때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게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조금은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도 나오고요. 어쨌든 원화의 향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만은 글로벌리 보면 정말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강달러라는 게 얼마까지 연장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증시의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서 환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크게 일단 좀 고민을 해보면 예. 연준의 정책이라는 걸 놓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관한 것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한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가 10년물, 3개월물 경우에 1%포인트 이내, 100bp 이내로 좁아지게 되면 그 아래가 되게 되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국면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이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혹은 잘해야 내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는 측면에서 예. 놓고 본다면 미국의 이제 달러가 더 이상 크게 강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도까지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유로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로화가 사실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조금씩 중반 이후에 호전된다면 달러는 점진적인 약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게 하반기가 좀 턴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안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역 분쟁 합의 내용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안화가 이머징 통화, 특히 동아시아 통화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원화도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뭐 이 여름이라든지 또는 봄과 가을이 사실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고 나머지 시기는 약세로 가는 시기적인 사이클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원화가 그렇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뭐 이 유로존의 경기의 어떤 문제 이런 그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인덱스라는 측면에서 좀 강화됐다라면 유로존도 최근 들어서 약간 지표가 조금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강달러보다는 상대적인 약달러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곧 주시장에 그렇게 나쁜 신호로만 환율을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고요. 그 전망 아래서 어떤 쪽에 투자가 번할 만한 섹터인지 그 말씀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는 아까도 성장률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대한 전망치도 좀 높게 잡은 쪽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연중 뭐 주가는 작년 대비 좀 작년 말로 놓고 본다면 좋을 걸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요인으로는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우려가 좀 과도했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국면. 예를 들면 주가로 치면 2000 아래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2300 혹은 2400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상승폭은 상반기가 크겠지만 하반기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환플레이가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하반기도 조금 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은 하반기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상승률로만 따지면 상반기가 훨씬 좋고. 네, 이미 뭐 많이 좀 실현된 부분도 있고요. 2분기를 놓고 이제 분기를 놓고 본다면 2분기도 역시 5월 달까지 보면 큰 악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그렇다고 굵직한 호재를 또 추가로 찾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 6월 달에 미국의 부채한도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후의 선거, 유럽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2분기 후반 6월 정도 가서는 조금 시장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채권 쪽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채권이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약세를 가게 되면 주식도 지금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초가 그랬고 가을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넘어가면서 6월 이렇게 가면서 조정을 좀 거치다가도 다시 3분기 중반 넘어가면서 다시 좀 오르는 물론 이제 2000포인트라는 너무 낮은 국면에서 우리 증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 폭으로 따지면 여기도 체감하기 힘들어요. 사실 2300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워낙에 빨리 빠진 증시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는 상승 흐름과 또 주식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증시라인은 처음 오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도 여쭤봤는데 조목조목 대답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끔 저희 시간 좀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